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3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YTN이 보도국장이 임명동의가 또 부결이 됐다라는 황당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참. 자, 이거는 내일보다 더 심란해. 솔직히 말하면. 이거 심란하다고 생각하셔야지 될 텐데 YTN 내부인들은 말입니다. 일단은 정찬현 사장이 지난번 노종면 이제 기자에 대한 그러니까 임명동의안을 다들 부결하자 정찬영 YTN 사장이 다른 사람을 내놨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른 분에 대한 임명 동의를 또 했는데요. 또 부결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찬영 사장이 당혹스럽지만 결과를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언론노조 YTN 지부는 노조는 거듭된 부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어떤 말로도 현재의 엄중함을 담아내지 못해 송구할 뿐이다. 라고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했대요. 노조 집행부는 12일 기자협회 집행부와 보도영상인협회 집행부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요. 수렴된 내용은 사장에게 전달된 상태라고 합니다. 11일 보도국장 부결 결과가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김선중 보도국장 후보자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다만 이번 결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더 씌우거나 손가락질하며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노종면 후보자에 이어서 김선중 후보자까지 임명 동의 투표에 낙마를 하자 YTN 내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디어스 저가 읽는 기사는 미디어스 기사인데 미디어스 취재에 응한 보도국 구성원들은 뭘 하는 건지 정말 회의가 든다. 원인 분석보다도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크다. 나도 내부 구성원이지만 당혹스럽다라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두 번째 투표의 반대표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종면 전 내정자는 3표 차인가로 안 됐다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선중 후보자의 경우에는 373명 중 35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148, 반대 205명으로 부결됐는데요. 노종면 후보자보다 반대표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김선중 내정자였던 분은 뭐 노종면 전 내정자보다 더 무슨 개혁안을 들고 나온 분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화합과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도 또 부결됐어. 그러니까 뭐 노종면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는 노종면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국장급들을 뭐 40대로 임명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방식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뭐 김선중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혁신안이 없었다, 이런 뭐 구체적인 비전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래서 비율로 보면 노종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9%에 가까웠는데 이번 김선중 후보자 같은 경우는 찬성 투표율이 41%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좀 더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노종면 전 내정자는 2기잖아요. YTN 2기예요. 근데 이 김선중 후보자는 5기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보도국장이 되기에는 너무 연차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후배가 보도국장이 되면 그 선배들은 다 검찰이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나가라는 다 메시지로 그렇게 보이는 분이 사실 그거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닌데 그래서 이게 윗선배들이 여기는 YTN은요. 우리가 말하는 역삼각형 구조라고 해서 윗선배들이 더 많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신입사원이 적어지는 그런 구도예요. 그런데 이 윗선배들이 이 후보자를 지명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종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개혁 때문에 반대했다면 이거는 그냥 개혁을 안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너무 어린 친구가 자신들이 보기에는 어린 친구가 보도국장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있었다,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평가가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 지금 나이가 많고 개혁적이지 않은 사람을 뽑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지. 거야? 그냥 그 또래 그냥 우리 하던 대로 노정면 기수에 건들지 마 좀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표가 다양하잖아요. 온도차가 다양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묘수를 찾지 못했다. 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아무리 자신들이 아니라고 해도요. 정찬영 사장에 대한 어떤 보이콧이라고 그렇게 해석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그럼 YTN이 정찬영 사장이 왜 싫은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을 내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들이 보기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엔 이게 텃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정찬영 사장이나 전에 그 변상욱 대기자에 대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YTN 출신 아닌데 왜 그래 이거잖아. YTN이 지금. 약간 그렇게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도국이 어떤 그 제대로 된 보도를 내놓는 것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 전혀 없구나. 그렇죠. 예,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라는. 하던 대로 하게 제발 놔둬. 이대로 살아도 그냥 뭐 유튜브 잘 되고 하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아니 그러면 난 궁금한 게 최남수 사장 때 왜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때 그냥 하면 되잖아. 왜 싸웠어? 피곤하게?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까지 피곤하게 했어? 난감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죠?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자, 아무튼 굉장히 우울한 저는 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당하네. 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임명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나이가 많고 하던 대로 하던 사람이 임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예전 최남수 사장 시절의 YTN과 지금 아니 그걸로 왜 그렇게 투쟁하셨어요? 다르지 않은 거지. 나 진짜 화가 나네 진짜 또. 자,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토론회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지난번에 그 출입처 토론회 내용을 정리를 해서 조금 길게 전에는 이제 우리의 느낌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조금 길게 구체적으로 발언하신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약해서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에 토론회 같은 거 하면 이런 식의 글을 예전엔 꼭 우리가 썼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걸 안 하기 시작하다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올릴 자리도 없어. 어디다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글을. 그래서 공지사항에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토론회를 하면 우리 토론회에 기자분들이 와서 써주시기도 하지만 또 성에 안 차게 써주시기도 하고 정말 있는 내용을 다 담는 그런 기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토론회 지상중계 바꿔 특집. 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이정현의 바꿔라는 곡인데요. 네. 한때 선거 때.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짜증이 났는데. 자꾸 바꾸자고 그래서. 네. 근데 이건 정말 바꿔야 될 내용이라서 네. 이 노래를 가지고 왔고요. 네. 저희 이 토론회의 주제가 출입처 폐지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출입처 폐지가 뭐 지금만 논란이었던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항상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다시 이 불이 붙은 이유는 문제의식에 대한 이 지적도 있었지만 엄경철 KBS 신임 보도국장이 이 부분적 출입처 폐지를 하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네.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임명동의제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네, YTN과 네. 다르죠. 네.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MBC PD수첩이 검찰 기자단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성 언론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공감을 하고 반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이후에 저희가 미디어 스크랩으로도 전해드렸지만 바로 검찰 기자단 소속의 일부 기자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반발에 나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이 대다수 기자들이 기자단하고 출입처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된 거고 저희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네. 전국언론노동조합 그리고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 공공성 포럼이 같이 저희와 해주셨고 저희가 장소는 국가인권회 배움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전달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일단은 이 토론회 자체는 우리 민원연 이사회에서 엄청 경론을 펼쳐서 민원연이 너무 모니터 보고서만 계속 쓰지 말고 이게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 좀 불을 붙이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이사회에는 한 달 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우리가 PD 수첩이 탁 터지면서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가요? 예, 그건 아니에요. 계획은 이전부터 있었다. 계획은 이전부터 하고 계속 이제 같이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하면 민원연 단독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약간 비중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같이 할 파트너들을 그러니까 공동 주최하실 분들을 섭외를 하고 그분들과 같이 이 출연자와 그러니까 토론자를 전부 같이 섭외했어요. 그런 과정이 혼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그러느라고 아무튼 시간이 좀 들었는데 이게 좀 핫해진 것은 PD 수첩이 딱 나오는 바람에 시민들도 관심을 좀 더 갖게 되고 출입처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KBS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는 건데요. 이 엄경철 국장을 서포트해주는 기자 그룹이 제대로 이렇게 딱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엄경철 국장이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확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KBS 보도국에서 와서 찍었잖아요. 토론회 때.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장단정 되는 분들이 꽤 여러 명이 와가지고 그래요? 예,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거를 봤어요. 네. 그래서 KBS는 좀 구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박영흠 협성대 초빙 교수가 한 발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발제의 핵심을 좀 요약을 하자면 출입처 폐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방식으로는 점진적 폐지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있는 문제들을 좀 짚어가면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해가면서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출입처 폐지는 해야 한다라는 건데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박영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이 언론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개혁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보고 있으면 개혁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민들이 개혁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지적인 거죠. 그게 어딥니까? 그런가요? 네. 들은 척도 안 하는데도 많은데. 네.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언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생산 방식을 바꿔야 된다. 생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혁신이 있어야지 시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언론을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이 해야 되는 게 출입처 폐지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물론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박영흠 교수가 이걸 당장 하라. 내일부터 바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제한 사항이 있다. 실질적으로 언론사 내부에 있을 고민들이 있을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지적을 한 게 한국 사회 불투명성 그리고 응답 책임성에 대한 의식 부재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정부 관료들이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도 얘기를 해야 될 정보고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정보인데 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문제 삼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 관료들이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기자단이라는 네트워크가 기자 개인 한 명이 질문을 했을 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자단이 기자회견을 하게 만들고 거기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게 하는 것이 정보를 얻는 하나의 창구가 되는 것도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흠 교수가 얘기한 건 언론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해서 출입처 폐지를 반대하는 건 논리가 빈곤한 거다. 이렇게 딱 지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출입처 폐지에 대해서도 하나의 목적이 아니다. 출입처를 폐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좋은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점진적 폐지의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이제 발제를 해주셨어요. 예, 박영흠 교수는 어찌됐든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무슨 이게 수동적 혁명이라고 했는데 수동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사실은 개혁이라기보다는 강제로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국민의 그 어떤 목소리 이런 것들을 언론이 좀 더 어떤 언론이 귀담아 듣느냐. 그거를 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요. 수신료 질문도 누가 했었잖아요. 수신료나 또는 한겨레처럼 국민의 손으로 만든 신문 그런 언론은 좀 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의 소리에 좀 더 귀를 더 빨리 듣게 되고 아무래도 촉이 그쪽에 가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더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째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있죠. 네. 오늘 말한 어떤 곳. 그런데 KBS는 그게 아니고 이대로 가면 우리 정말 큰일 나. 진짜 수신료 거부운동 우리 완전히 그냥 끝이야. 라고 생각해서 변화를 정말 사실상 반강제로 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박용훈 교수는 이것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점진적으로 가자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엄경철 보도국장이 나와서 사실은 이날의 모든 포인트는 엄경철 국장한테 가서 보도의 내용 대부분이 다른 그 미디어 오늘이나 미디어스는 엄경철 국장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엄 국장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네, 엄경철 KBS 보도국장의 뭐 핵심 발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뭐 쭉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발언을 시작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출입처 폐지를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입처에서 자유로운 기자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 그것과 출입처에 나가더라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고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지금 기자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또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출입처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실상 뭐 소속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들의 관점에서 기사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뭐 드러난 게 검찰 출입 기자들 그렇죠. 그런 네. 기사 행태. 네. 현장에서는 엄경철 국장이 뭘 예시로 들었냐면 타다 금지법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산업적 측면이라든지 이게 정말 산업적 측면으로 혁신이 맞는가 이런 것들도 따져볼 만한 이슈고 그리고 사용자의 측면에서 실제로 이걸 쓰는 시민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이 타다라는 게.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국토부 기자들이 이 출입 기자들이 이걸 쓰니까 국토부 기자가 이걸 취재하면 찬반 문제만 다룬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봐야 하는데 이 출입처라는 제도 하에서 기자들의 운영이 되면 결과적으로 한 기자가 자기 걸 담당해서 쓰기 때문에 한 기자의 시각 그리고 출입처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의 시각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각도로 분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 출입처가 있다라는 걸 꼬집은 겁니다. 그리고 엄경철 국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경철 국장도 단계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작동되는 공영방송의 구조상 제대로 세팅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계적으로 갈 것이지 이렇게 이 단기간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KBS가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전문적인 보도를 만들어내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도 이날 와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에 이날 이 토론을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는데 내년에 20에서 30% 정도 출입처에서 자유로운 기자들을 만들려고 한다. 있었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장급들과 이 얘기를 진행했고 뭐 밑에 있는 기자들과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엄경철 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많은 어떤 비판을 받으셨던 어떻게 보면 악역을 담당한 분이 있었습니다.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 실장인데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문소영 실장의 발언을 가지고 이제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저희 이제 그 유튜브 댓글에 보면 뭐 서울신문이나 잘해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문소영 실장의 말이 실제 기자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문 실장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네, 뭐 현장에서 정말 이 대놓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본인이 악역을 만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서영 서울신문 문서실장은 일단 이 반대한다, 폐지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긴 했어요. 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제 본인이 저연차 기자에 있었을 때 뭐 주간지에 있거나 일간지에 있거나 이랬을 때의 경험들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취재원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는 이제 저는 출입처 제도를 폐지해도 전화 돌리고 하는 네트워크가 다 있다. 그래서 괜찮다. 근데 저연차 기자들, 젊은 기자들한테는 그게 어렵다. 취재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은 기자들에게는 이 출입처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얻는 네트워크도 있고 어느 정도의 이 취재원을 확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출입처 제도가 그런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포털을 통해서만 언론이 유통되는 이 기사가 유통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좋은 뉴스는 굉장히 짧게 소비되고 오랫동안 소비되지 않고 가짜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이 언론인 입장에서 시민들이 정말로 좋은 뉴스를 원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다. 회의가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이제 출입 기자단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가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출입 기자단 관련해서 심사와 투표 행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요즘 투표하면 어지간하면 다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이 투표의 제도와 예전처럼 이 폐쇄적인 제도 이걸로 운영되는 기자단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로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출입처 내에 있는 기자단이 좀 개방적인 구조로 변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 저연차 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입처 제도를 마냥 다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제 입장을 보이신 거죠. 자, 그런데 좋은 뉴스가 그렇게 오랫동안 소비되지 않고 가짜 뉴스 퍼져나가니까 자꾸 가짜 뉴스 또는 어뷰징 기사로만 재미를 보려고 하고 좋은 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력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거는 우리 시민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하게. 모든 책임을 다 기자들에게만 과연 떠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자를 바꾸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뭐예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에서 언론의 간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데 좀 네가 바꾸면 안 될까? 꼭 내가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이 나는. 꼭 들거든. KBS가 그 말 할 때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뉴스를 좀 소비해줘야지 되는데 정말 우리는 좋은 뉴스를 그리고 이들이 좋은 뉴스를 어떻게 내냐면은 한 3일에 걸쳐서 그냥 팡팡팡 내버려요. 그러면 3일이 지나면 정말 이 뉴스는 다시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해야 돼. 좋은 뉴스를 만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재가공해서 계속 내놔야 되는데 울고 먹어야지 그야말로. 얼마나 귀하여.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가 상을 주는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내가 지금 상장을 보면서 생각한 건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훌륭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서든 그걸 영상화로도 하고 뭐 유튜브로도 하고 뭐 진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좋은 뉴스가 히트칠 수 있게 이게 돼야 되는데 신문사니까 주로 신문 위주로만 그냥 되고 뭐 이렇게만 되고 그럼 우리는 그런 좋은 뉴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맨날 그리고 아예 포털에게 좋은 뉴스들을 좀 예를 들어 이달의 기자상이라거나 뭐 민원연상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배치해달라. 예를 들어 포털에다가 좀 좋은 뉴스 칸에 그냥 아예 그 수상 있잖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이랑 굉장히 많잖아요. 상들이. 관훈클럽상 이런 것도 올라올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냥 그중에 뭐 몇 개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요구해서 포털에 요구해서 이 상황에서 좋은 뉴스가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그 허위 조작 정보 관련된 다양한 그 이제 대안을 지금 우리가 이제 대안이 아니라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 보도가 뜨면 그 밑에 연결해서 좋은 공영방송의 보도가 뜰 수 있게 그 주제에 맞춰서 딱 뜰 수 있게 아예 그런 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포털이 과연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언론사 스스로가 내 기사 메인에 배치해줘 이렇게 한겨레가 얘기하거나 뭐 나 좋은 기사 썼으니까 내 기사 좀 위로 빡빡 올려줘 이렇게 되냐고요. 결국은 시민들이 그거를 많이 소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저는 좋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자들도 보람이 있어야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출입처 가가지고 대충 쓴 거 그런 거는 막 클릭수가 높은데 정말 막 10명, 20명이 가성비 확 떨어지게 진짜 다 붙어가지고 막 노력해서 엄청 좋은 걸 내놨는데 상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보람이 없어. 그러면 사실은 상 받는 것도 되게 좋지만 국민들이 많이 보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게 좋은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보람을 우리가 주는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날 우리가 김주한 경남도민일보 이사를 모셨는데요. 왜 모셨냐면은 이제 일단은 지역신문이었기 때문에 모신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경남도민일보는 한번 해봤다는 곳이에요. 출입처 폐지를. 그래서 저희가 좀 옛날 얘기 좀 해봐라라고 이제 모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세게 선명하게 그 출입처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전해주시죠. 네, 이제 뭐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 예시가 이제 경남도청이 출입처를 폐지했던 기자실을 폐지했던 케이스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 당시가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됐을 시기입니다. 결성되고 나서 경남 지역에서 이 기자실을 폐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김주한 이사의 표현으로는 기자들이 공무원들한테 갑질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게 문제 제기가 이어진 거예요. 네, 그 기자실 내에서 이제 공무원들한테 갑질을 하는 그렇죠. 네, 그런 행위들이 있었고 이런 게 이 기자실 폐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그리고 뭐 이 근방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공감을 하고 연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요구를 하고 결과적으로 경남도청이 이 폐쇄형 기자실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개방형 브리핑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김주한 이사가 회고하기로는 기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이라도 언제든지 가서 취재할 수 있는 개방형 기자실이었다. 그렇게 바꾼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경남도청이 이 변화를 했고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창원도 뭐 변화를 하고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뭐 정치인들도 출마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다던가 모든 정보가 유통되는 자리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뭐 물론 다시 돌아간 상태입니다. 네,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방향을 한번 해봤었다라는 거예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김주한 이사의 말 중에 하나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기자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뭐였냐면 기자들이 출입처에 계속 가다 보면은 출입처를 자기 권리구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배타적 권리구역. 그러니까 다른 기자가 내 출입처에 관련된 기사를 쓰면 네가 뭔데 왜 내 출입처에 대해서 내 이 영역 안에 있는 건데 네가 기사를 써?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 일본말로 나와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뭐 자기 관할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주한 이사가 본인이 편집국장이 되고 나서 전체 기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런 걸 요구를 했다. 출입처는 배타적 권리구역이 아니다. 의무방어구역이다. 여기는 당연히 내가 담당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을 더 발전된 기사를 거지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구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폐쇄된 이 폐쇄형 기자실이 헌법에 위배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센 얘기도 많이 하셨고 이런 걸 이제 민원연이 나서서 꼭 폐지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날 이 오셨던 토론자 분들 중에서 가장 좀 센 얘기를 하셨던 출연자였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고민을 실제로 기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내에도 어디 출입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그 주제를 하나 알게 됐고 굉장히 나는 관심이 있어서 취재를 해. 근데 내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예를 들어 내가 교육개혁 관련된 어떤 기사를 쓰다 보니 교육부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교육부 출입 기자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쓰는 순간 교육부에 출입하는 어떤 선배가 눈에 밟히는 거지. 후배거나 선배거나. 그게 선배면 더더욱이 그쪽 관련된 지적은 하나도 못하게 되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용감하게 썼을 때 이제 아까 말한 내 영역인데 여기 내 영역인데 왜 내 주제를 네가 썼어?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비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그 영역 그렇죠. 안에 벌어진 일을 내가 인지를 캐치 못했다는 못하고 인지하지도 않고 또는 인지했으나 묵살하거나. 뭐 엿바꿔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내가 보도를 안 했는데 남이 그걸 치고 들어오면 사실은 정말 부끄러워야 되는 건데 그걸 그렇죠. 가서 이거 내 나와바리인데 왜 기사 써서 이렇게 말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엄경철 국장도 좀 비슷하게 고민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약간 비슷하게 했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사보도국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지금 KBS나 MBC나 탐사보도국이 있는데 탐사보도국은 그러면 그 지금 존재하고 있는 탐사보도국은 그 나와바리 싸움에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은 주제 위주로만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불을 정확하게 쳐야지 되는 내용은 그러니까 검찰을 때리는 탐사보도는 상당히 하기 힘들겠구나. 자기네 회사 안에 검찰 출입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보도국 내 전쟁 같은 부서 안에 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은 또 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더욱이 폐지되어야지 되겠다. 이 제도가 그렇네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아무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 근데 앞으로 바뀌면 출입처 제도가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리지만 KBS가 그런 KBS 내부에 각 부 안에 출입처가 없는 기자단을 따로 만들겠다는 건데 기자팀을 그러면 이 팀이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입처 있는 친구들과 출입처 없는 친구들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잘 조율하고 힘을 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김주현 기자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우리 박상규 설욕 기자님은 내가 원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너무나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제가 토론의 요약문을 쓰면서 어떻게 요약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이걸 못해. 네, 박상규 기자님이었는데요. 자기 자랑만 하다가 가셨습니다. 이제 최근에 셜록이 또 박준영 변호사, 재심 전문 변호사죠. 박준영 변호사와 이제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썼어요. 그 사례들을 쭉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면서 이 했던 얘기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저는 박상규 기자 본인은 10년이라는 경험을 갖고 이제 오마이뉴스를 나와서 재심 사건을 2년 동안 취재해서 이런 결과를 낸 거다. 그런데 신입 기자들이 저연차 기자들이 2년 동안 취재해서 이런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는 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그 기자의 경험이라는 것과 그 경험들 사이에서 나오는 네트워크 형성이라던가 취재원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오마이뉴스에서 본인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얻어서 나와서 2년 동안 또 집중 취재를 하면서 만들어진 거지 이게 당장 이 기자를 시작한 2, 3년 차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제 문소영 논설실장이 얘기했던 그 부분과 유사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출입처가 없잖아요. 이 박상규 기자는 출입처가 없이 탐사보도를 하시는 분이니까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이 법조 취재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법조 기자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거다. 더 많이 알고 네, 있는 변호사를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주는 정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입처 기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 기자들이 놓인 상황에 대해서도 박상규 기자가 지적을 했는데 보고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 회사에서 주는 돈을 받는 직업이고 직장인이면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자도. 그 고민에 빠지기 때문에 출입처를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어디서 정보를 찾고 어디에서 하루를 보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폐지를 하는 거는 반발이 너무 셀 거다. 박상규 기자가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점진적인 폐지로 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언론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컨텐츠 다변화를 위해서는 출입처를 줄이는 게 당연한 거다.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튼 나는 능력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해가지고 나는 그렇죠, 괜찮지만 우리 후배들은 또 특히 자기가 이제 속해 있었던 오마이뉴스의 이제 후배들만은 생각을 해도 이게 출입처가 없어지면 이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좀 재미있는 것은 그 출입처가 없어지면 어디서 하루를 보내지라는 고민을 한다는 게 진짜 나는 웃기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되게 많은 기자가 꼭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취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그 기자의 시작은 사실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이거 왜 이럴까? 이거 괜찮을까? 지금 내가 뭐 얼마든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취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궁무진하지 않나요? 많죠. 예. 그런데 그 의문을 갖고 그 의문을 조사를 해보고 하다가 정말 정작 나가서 취재하는 거는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는 거는 또는 반대로 현장을 가서 막 구경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서 이거 취재해야겠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일보 상 줬던 성매매나 또는 그 빈민 문제,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은 상상해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취재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얼마든지 돌아다닐 곳이 많은데 왜 검찰청 안에 있는 기자실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검찰 관련 보도를 해야 되는지 뭐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사를 어느 정도 몇 개? 이렇게는 아니지. 어쨌든 써야 된다. 그러니까 기사량을 압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보고를 하면 내가 오늘 굉장히 많은 발제를 내가 오늘 생각한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거 써볼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정리한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생산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가 그 언론사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느냐. 보통 보면 상 받으러 오신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전에 선배가 이거를 취재하다가 이거를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거에 착안해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풍성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언론사에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시간이 남으면 어찌됐든 지금 하고 있는 무쓸모한 일에 너무 많은 그 시간을 쓰고 있는 이 받아쓰기만 하는 상황. 이 상황을 없애면 생산적으로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래 사실은 기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렇게 길들여진 거 아닌가 진짜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정훈 교수 또 신한대 교수가 이날 유일한 이제 그 발제자 말고 토론자 중에서는 유일한 학자였어요. 이번에는 좀 현장 목소리 많이 듣자 해서 다 기자들이었고요. 이정훈 교수는 좀 세게 주장했습니다. 이정훈 교수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이정훈 교수 발언 중에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좀 반박하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답답했을 거예요. 듣다가 보니. 사실 저도 앉아서 들으면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혼자서. 이런 한숨을 쉬기도 하고.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과 같이 그래, 댓글이 내 마음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정훈 교수가 그나마 이 마지막에 이 토론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었어요. 뭐였냐면 이 응답 책임성 문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부 관료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응답을 하지 않고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과 다른 정부를 가진 선진국이나 중진국 같은 나라는 오로지 정부 덕분에 진실을 밝혀냈던 거냐. 이런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자에게 우호적이거나 기자들이 달라는 정보를 순순히 주거나 혹은 더 주거나 그러는 데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순순히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너무나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해서 이 출입처와 기자단의 관행을 바꾸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반박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중간에 얘기했었던 시민들이 이 좋은 뉴스를 소비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좋은 뉴스를 원할까 이러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언론은 좋은 뉴스를 제공해야 한다. 언론이 좋은 뉴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이 좀 기본적 역할로 좋은 보도를 해야 하는 거지 시민들이 요구해서 이 좋은 보도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반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이 출입처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국만의 특수한 관행이 좀 엮여서 문제를 내고 있는 거다. 출입처에서 나오는 정보를 극단적으로 인용하고 받아쓰는 보도들 그리고 정파적 보도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문제다. 지금의 이 출입처 문제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관행이 주는 편리함에 안주를 하다 보면은 변화는 갖추기 힘들다. 언론 스스로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도 좀 더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입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 앞선 출연 이 토론자들보다는 굉장히 좀 세고 그리고 좀 시민의 입장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좀 시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 못 오셨는데요. 황금별 씨라고 정치발전소가 있어요. 이곳에 정치기사 모니터링 팀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없어진 팀이에요. 근데 이 팀에서 프레시안에 이제 보도를 한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읽고 모두들 참 공감했어요. 이게 2016년인가에 나왔던 모니터예요. 정치기사 모니터. 근데 정치기사를 모니터해봤더니 너무나 출입처 받아쓰기를 많이 하더라라는 그런 그 토론, 그러니까 그런 그 모니터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이분께 저희가 토론에 참석해 주십사 그 기사를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도저히 나오실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별로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잘 끊었는데 본인이 너무 세게 거절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글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로라도 대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너무 마음이 미안했다 거절을 해서 그러셔가지고 이 원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 간단하게 요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내주신 그 글이 저는 이날 가장 좋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토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처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계가 현재의 출입처 제도에 대해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도 않겠지만 시민들도 해당 제도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앞서 나왔던 출입기자에 대한 기자단 내에서 이 가입 절차, 투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 투표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얻는 거냐? 라는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자단 구성 과정 자체, 그 자체가 문제다. 기자들이 투표를 해서 누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래. 도대체 누구의 어디에 정당성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리고 출입처 제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주장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시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시민들이 언론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다. 기성 언론의 입장에 관심이 없는 거다. 딱 이렇게 꼬집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글을 읽다 보면 그렇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출입처 제도에 대해서도 언론계 바깥에서 보면 이건 부수적인 문제다. 결국 핵심 키워드는 신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입처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핵심적으로 이 시민들이 언론에게 원하는 건 신뢰를 주는 내용을 달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언론이 신뢰하지 못할 방법으로 기사를 써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는 사실 언론 스스로가 자초한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토론문 마지막에 보면 엄경철 KBS 보도국장이 출입처 폐지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네. 이 출입처라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이 언론이 좀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언론계 바깥에서도 이 출입처 폐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신나게 떠들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 방송을 그러니까 PD수첩을 보시거나 우리 토론회를 보시고 나면 만약에 우리가 거리에서 예를 들어 옛날 촛불 집회 하듯이 시민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장을 연다 치면은 아마 하실 얘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거는 누가 봐도 누가 너희에게 그런 권력을 줬어? 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너희들이 다 장악하고 그게 좋다, 편하다.
그게 명분이냐 지금 그걸 하겠다는 명분이 난 이게 좋아 무슨 지금 장난치냐 이런 해왔던 대로 하는 게 네, 편해.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네. 말도 안 돼. 네, 시민이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를 아무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날 질의응답에서 좀 의미 있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날 이제 현장에 플로어의 현직 기자들 그리고 또 이 학계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좀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일단 이 기자단이 아니죠. 현장에 오신 기자분들에 대한 질문을 받기 전에 서울신문 문소영 논설실장이 하나를 추가했는데 중간에 본인 발언 중에서 이제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자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건 기본적인 팩트가 틀린 거다. 그렇지 않다. 모든 기자실이 폐쇄적인 건 아니다. 폐쇄적인 기자실이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오늘의 정민경 기자가 이 문소영 실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기자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고 기자단 가입을 위한 투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소영 실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미 출입처에서 다 해지를 했다. 그런 식의 이 못 들어오게 하는 절차들은. 네. 그래서 기자단의 기자의 가입을 막는 게 존재를 하지 않는다. 원하면 지금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이 구조다. 폐쇄적인 일부 기자실이 있지만 그 기자실을 제외하면 지금은 나머지는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라면서 이제 출입처 문화가 지금 개방적이다. 개방성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투표에 대해서는 극우 매체와 극좌 매체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근데 필요한 정보를 언론이 제공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매체들은 걸러내야 한다라고 본다. 그래서 투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다. 투표의 정당성은 그런 부분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기자단 가입 과정에 투표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난 궁금한 게 극우 극자를 누가 판단하는가? 규정을 하나? 네. 그 사람들이 규정을 하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요. 뭐 어쨌거나 나머지 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네. 한겨레 이본영 기자가 또 이제 엄경철 KBS 보도국장에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뭐였냐면 출입처 폐지에 대해서 공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출입처가 폐지된 이후에 공약이 이행된 이후에 이 보도국 편집국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운영 구상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경철 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KBS의 95%의 기자들은 모두 출입처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자가 출입처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운영 방안 대신에 데일리 발제를 하는 이 그룹이 따로 있고 위클리 발제를 하는 그룹이 따로 있고 또 아예 출입처를 안 나가는 기자들도 두고 편집국을 운영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서별 논의를 통해서 이제 방안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체적으로 출입처를 없앤 다음에는 어떻게 이 부서들을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토론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저는 이 멘트가 이날 가장 이 엄경철 국장의 의지를 잘 보여준 멘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율적으로 안 되면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자들 내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자율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게 안 된다면 그렇다면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구조적인 개편까지도 고려를 해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멘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출입처 관행을 타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난 멘트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아무튼 나 신임 얻었잖아. 그러는 그치. 거죠. 나는 해야 될 약속을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 국민과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추진하겠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율적으로 밑에서부터 발제를 해서 올라오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 핑계를 대고 밑에서 안 하겠다네요. 라고 해서 그렇죠. 그냥 엎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두 개를 병행해서 자기가 의지를 보여주면서 견인해내는 모습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한다는 소리니까.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일종의 예전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정권 시절에 어떻게 보면 또는 박근혜 때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에 출입처 기자들의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정부가 아까 말한 응답 책임성
너무 말을 안 해줘. 완전 비밀주의야 정부가. 그래가지고 이 정부의 어떤 이 나쁜 짓들이 너무 많은데 그 나쁜 짓을 캐내려면 기자가 막 엄청 중요해. 그래서 기자가 출입처가 있어야 되고 거기 가가지고 막 옆에 앉아가지고 막 째려보고 노려보고 하면서 막 굉장히 그들의 그 구린 것들을 행위를 이제 찾아내서 기사를 썼어야 돼. 그런데 이게 출입처가 완전히 없어지면 정부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응답을 잘 해주고 그런 정부만 있는 게 아니고 완전 폐쇄적인 정부도 있잖아요.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진짜 국정교과서 생각해 보세요. 국정교과서 안 한다 하다 갑자기 확 해버리고 막 이런 식의 그런 행동을 할 때 출입처가 없이 그 기자들이 완전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어떤 비리를 못 캐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진짜로 하셔요. 그 교수님들도. 그런 우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입처가 없어도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으나 예컨대 다시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시스템을 안착해 놨는데 우리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지금 보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그 취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을 때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언론이 어찌됐든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감시하는 방식은 분명하게 어떤 형식으로든 있어야 한다. 그 공무원들 그래서 그러려면은 사실은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열고 기자회견을 요청했을 때 그 공무원들이 응해줘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나는 안 보여줄래요 이게 아니고 정보를 분명하게 공개해줘야 되는 그 정보 공개에 대한 투명성 이게 굉장히 확보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건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완전히 뭐라 그럴까 막아버리는 그런 방식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기자단 있었어도 그때 박근혜 청와대 때 최순실 보도한 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폐쇄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박정희 정권이나 이런 때는 그래도 출입처를 통해서 그런 압박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런 것도 사실은 출입처 기자가 검찰이랑 얘기하다가 그렇죠. 휙 듣고 휙 그러고 나와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찌됐든 좋은 정보 그 캐치를 해서 갖고 오는 그 기자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데 무조건 이것이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보공개 청구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국민에 대한 대민 서비스 그리고 이게 기자에 대한 서비스 반드시 그 출입처 기자 그 기자실에 있는 기자만 싸바싸바하면서 걔네들한테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과 모든 시민 기자와 모든 유튜버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무시해야 돼요. 기자들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줘?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싫어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건 이런 거지. 내가 물어봤으면 나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기자는 좋은 걸 물어보는 거지. 그 사람이 아플 만한 질문을 하고 그걸 듣고 캐내고 이런 걸 해야지. 그 사람이 흘려주는 걸 받아 쓰는 기자는 좋은 기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막 상 받았던데 보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날 토론회에서 쭉 보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났던 지점도 있었고요. 저는 엄청 빠졌어요. 저 욕하면서 봤어요. 진짜. 네, 그랬던 지점들이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제가 거기서 그날 느낀 건 뭐였냐면 기자단 출입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검찰 기자단의 문제를 얘기할 때 비교를 하는 사례들이 해외 사례들이잖아요. 뭐 미디어오늘이나 이런 데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게 독일이거든요. 독일의 사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사가 안 나옵니다. 재판이 끝나면 재판이 진행될 때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판 중심으로 그렇죠. 보도를 하는 거죠. 네. 왜냐? 그래야지 사실상 더 실체적 진실에 당연히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피의 사실 공표, 뭐 혐의 내용 뭐 적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결국 그런 사실이 있고 그런 혐의가 있으면 기소가 될 거 아니에요.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뭘로 기소가 됐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국민의 알 권리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알 권리가 잠깐 유예되는 것뿐이지 알 권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자들은 마치 그 피의 사실 공표를 하지 않으면 알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기자단이 필요하고 검찰 기자단이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편파 중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언론 지면을 통해 가지고 검찰에 유리한 편파 중계만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입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면서 언론을 신뢰할 수 있다면 출입처 제도를 문제 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자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저는 가장 화가 났던 지점이 어디였냐면 이 토론 중간에 나왔던 시민들이 좋은 기사를 원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언론인이. 그러면 안 좋은 기사만 쓰세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아니, 나는 그러고 싶어. 그럼 돈 되고 클릭되는 것만 써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물론 좋은 기사를 쓰는 건 전 당연한 책무잖아요. 근데 좋은 기사를 쓰는 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이 좋은 기사를 원하는지 회의감이 든다라고 떠들 때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너희가 좋은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정작 우린 좋은 기사 쓰는데 니네가 좋은 기사 원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기들이 봤을 때 좋은 기사지 독자들이 봤을 때 좋은 기사인지는 또 그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물론 뭐 어떤 게 객관적인 좋은 기사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민이 언론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언론인들이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언론이 만들어 왔다. 그렇죠. 네. 스스로의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불신이 쌓인 거고. 그러니까 그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하면은 더 안 믿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이 뭔가의 이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내놓으라라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출입처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자들이 이거 폐지하면 우리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 얘기가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좀 토론회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제가 동아일보 대부 처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태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좋은 보도, 좋은 방송, 매달 시상식으로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 매주 프레임 체크 영상으로 놓쳤던 언론계 소식 매일 미디어 탈곡기로 혹시 자네도? 가입했지 민원연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